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욱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32.4%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국물이 있습니다. 아이고, 국물이 네.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어이구, 네. 에휴, 우리 항상 이 정치 또 시사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면은 제명이 못 삽니다. 네, 이런 또 먹을 것을 즐기면서 그렇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요 얄짤없어요. 곱창 소식에 곱창 전골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곱창 소식. 네. 곱창 소식 이름이 곱창 소식. 네, 행복한 소식 곱창 소식. 아, 웃음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웃을 소자에 곱창 소식. 자, 오늘 곱창 전골로 여러분들께 이 저녁에 침을 네. 깍 삼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빛깔도 봐봐. 이게 아무데서나 나오는 빛깔이 아닙니다. 이게. 네. 그렇죠. 자, 나른한 봄에 딱 좋은 매콤함과 개운함, 쫄깃함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유, 침이 고여가지고. 네.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이게 침이 흘러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곱창을 좋아하지만은 늘 찜찜한 게 바로 곱창의 위생입니다. 소의 내장은 살코기보다도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관리 못해도 단박에 표가 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상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정말 먹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곱창 소식은 대한민국 식약처가 인증한 해썹 업체에서 만듭니다. 오. 아울러 특허 출원 중인 세척공법으로 곱창의 곱은 살리면서 이물질은 깨끗하게 제거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곱창구이가 맛있는 곳은 많지만은 곱창 전골 맛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기름진 곱창에 어울리는 육수와 양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건데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은 그 맛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전에도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네. 국물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국물에다가 목욕을 하고 싶을. 네, 그래요.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오늘 또 먹게 됐어요. 고기도 맛있지만 칼칼하면서도 달큰한 국물. 국물이 점점 줄어갈 때마다 네. 섭섭함. 초조해지죠. 마치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같은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정도예요. 오래 끓일수록 더욱 끝내주는 맛이 바로 곱창 국물 맛인데 고기도 맛있지만 칼칼하면서도 달큰한 국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한 타 제품에서는 볼 수 없던 4가지의 내장, 양, 곱창, 대창, 염통 오. 이것이 한 패키지에 무려 400g이나 들어있어서 고기 양이 정말 많네요. 제대로 된 곱창 전골을 맛있고 푸짐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자, 가격 정보 원래는 29,900원인데 현재 김용민닷컴 입점 특가로 6,000원이나 할인된 23,900원에 모시고 있어요. 아하. 보통 맛과 매운맛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시면 김용민TV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쓴 채 먹을 뻔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냄새가 아유, 여기 이제 스튜디오 들어올 때부터 네. 아, 진짜 냄새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향기가 자, 여러분, 아유, 이건 또 아니 사실 저희 집으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배달하면은 좀 슬픕니다. 왜요? 다 큰 제 아들놈이 아들놈하고 신경전을 벌여요. 아, 이 곱창 먹으려고. 전골을 넣고. 아유, 정말 참. 그렇다고 뭐 2개를 보내지는 마세요. 그럼 2개를 갖고 또 싸웁니다. 예. 애가 커봐. 다시 얘기가 됩니다. 예? 아우, 이거. 좀 뚝배기 3개로 했는데 이게 네네. 2팩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안에 내용도 많아. 고기가 엄청 많아요. 아. 나중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다 먹어버린 거야. 아들 먹어 그래서 내가 이 부여막심한 놈. 이게 보통 맛인가요? 보통 맛인 것 같아요. 보통 매운맛은 맛인 것 아니죠. 보통 맛이죠. 아, 매운 거 조금. 아, 이거는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은 보통 맛으로 먹으면 그냥 가볍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곱창을 엄청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곱창을 먹으면은 좀 잘 안 닦인 거는 씹으면은 좀 자글자글한 느낌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씻은 거는 곱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곱이 느껴지는데 자글자글함이 없습니다. 진짜 잘 씻은 것 같아요. 아, 요거를 보시는 분한테는 안타까운데 곱창이 씹을 때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난 말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국물이 너무 좋네요 이거. 예. 이 같은 40대, 50대 남자들이 이런 국물에 녹습니다. 이거 그냥 한 뚝배기만 있어도 그냥 소주 한 몇 병은 먹을 수 있겠는데 이거. 지금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저기 진천의 한동훈 씨 이런 분들은 이 분의 수가 있어요. 예. 아, 자, 이런 국물은 밥 비벼야죠. 밥을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곱창 초보자에게 강추. 우리 곱창을 못 드시는 분들, 네. 이거 뭐 좀 생소한 음식이라서 먹기 좀 그러신 분들은 곱창 소식으로 입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창 소식에 곱창 전골. 어우. 근데 곱창이 진짜 원래 되게 느끼한 음식인데 전혀. 국물에 좀 느끼함이 느끼함이 없어. 네, 국물이 느끼함 완전 싹 잡아주네요. 어우. 야, 참 오묘해. 어떻게 이런 맛이 어떻게 저기서 구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배달 음식에서 배달이 아니라 저기 밀키트 이렇게 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끓여 먹는 이렇게 건데. 이렇게 왔어요. 밀키트로 와요. 밀키트로. 예. 이게 400g. 이거 4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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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먹다 보니 얼큰하네요. 아 이거. 국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네. 아쉽습니다. 응? 마지막 입새 같은 느낌이. 마지막 국물. 응? 진짜 이 떨어져가는 지지율을 본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국물이 떨어지면서 느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달큰하다. 말아먹고 싶다. 달큰해. 제 아들이 지금 저기 거의 황교익 선생 수준으로 네. 미식가 대열에 지금 들었었어요. 딱 보고 이건 소금을 많이 쳤네. 이건 후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런데 이 친구가 완전 식품이라고 네. 평가하는 게 바로 이 곱창 소식의 곱창 소식. 전골. 이건 진짜라고. 내 아들이 진짜라고 하면 진짜예요. 그럴만할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곱창 전골에는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어요. 아. 다른 반찬도 주셨는데 다른 반찬에 손이 잘 안 가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응. 국물 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음. 곱창이 안 좋으면 국물 맛이 당연하죠. 안 좋습니다. 점점 슬퍼집니다. 바닥이 보여서. 정말요? 국물 진짜 많이 드셨네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진짜 곱창에 미쳐가지고 국내 곱창집이랑 곱창집은 다 다녔는데 네. 비싸기만 하고 맛있으면 양이 적고 맞아요. 양이 많으면 이상한 맛이고. 네, 진짜로 아까 곱창 구이 잘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맛집이. 근데 전골 잘하는 데는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창 전골을 한번 집에서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바로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 네. 근데 이 정도 질로 네. 23,900원에 곱창 전골을 먹을 수 있으면 집에서 먹죠 이거. 이거는 술안주도 좋은데요. 이건 집에 좀 쌓아놓고 해장할 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국물 빛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 돼. 국물 빛깔이 뭐가 중요해? 식감이나 좋게 하지. 그런데 이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아까 사장님께서
곱창을 여기다 찍어 먹으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찍어 먹지는 않았네.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어. 국물하고 조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다른 반찬하고 같이 먹는데 거의 지금 밥하고 곱창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그 맛있네. 남자들은 곱창을 좋아해요. 저희 나이대의 그 가족을 두신 분들은 네. 이걸로 한번 좀 위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곱창 소식에 곱창 전골. 김용민 닷컴이 제일 싸요 지금. 네. 어우, 이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 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근데 야채도 되게 신선해요. 네.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좀 고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음식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고 네. 얼려서 보내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야 정말 물건이다 물건. 이건 진짜. 진짜 해장이 좋을 것 같아요. 국물만 먹어도 너무 좋네요. 아 마지막 밥까지 그냥 응? 한 톨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아유 세상에 이런 밥도둑이 없어요. 이런 밥도둑이 없어. 응. 저희는 진짜 맛이 없으면 네.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자 곱창 소식. 곱창 소식에 곱창 전골. 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됐네. 자 여러분 많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도록 할 텐데 그때 써야 됩니까? 저는 쓰려고요. 아 그래요. 보건소에서 주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보건소가 네.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씨, 나도 김용민이의 그 뒷끝은 정말 국보급 아닙니까? 이 끝이.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에 대해서 또 지난 주간에 저희가 맹폭을 가했습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저 우리 김장원 목사님 부산에서 부산의 목사들 모아놓고 네. 떡국을 쏘셨어요. 어. 설날 전인지 후인 것 같습니다. 떡국을 쐈어요. 마스크도 안 쓰시고. 아이고, 방역수칙 위반. 게다가 또 사진으로 남기시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떡국을 드셨는데 식사는 안 됩니다. 무조건 식당에서 네네. 4인씩 이렇게 그렇죠. 테이블 나눠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아예 뭐 대놓고 거기서 떡국을 드셨어요. 한 20분 못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많이도 네. 모였네요. 저희가 이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목사님을. 내일 모레 구순이신데 목사님을 고발했고 또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는데 꽤 오래전에 이미 녹화한 걸로 알고 있는 전두환 아들의 방송 출연을 저희가 포착 즉시 기사화했습니다. 녹화는 오래전에 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보내자니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12.12 쿠데타 네. 40년 되는 날에 전두환하고 김장환 목사가 음식점에서. 샥스핀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당시에 정의당 소속이었던 분이 캐치해가지고 폭로를 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극동방송 쪽에서는 김용민이가 시켜서 나가 촬영한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독한 놈입니까? 또 그런 사람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 정의당 임한솔 네. 전 부대표가 당시 서대문구 의원이죠. 자기 한 거예요. 근데 하여간 우리 김장한 목사님 그때 저희가 그래서 광주 극동방송 가가지고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하고 이렇게 희희낙낙 12.12 쿠데타 오찬이 말이 되느냐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얘기하시죠. 근데 전두환 아들을 출연시켰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야? 전재용. 네, 전재용. 전재용 감옥도 갔다 왔어요. 네. 세금도 안 냈고 뭐 비자금을 또 숨겼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그 재정 관련한 그런 비위로 감옥 갔고 그것도 부인이
탤런트 박상아 아, 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 부인하고 헤어지기도 전에 중혼을 한 거예요. 중혼을. 불륜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또 방송 나와서 불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행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뭐 정확한 표현 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걸 방송으로 내보냈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또 관련한 뉴스를 냈더니 그 나머지 언론들이 한 20개 넘는 언론들이 또 그걸 받아서 냈습니다. 예.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또 저희가 날카롭게 질타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극동방송은요 이혼한 사람들은 출연 못 시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못 나와요. 그럼 뭐 극동방송 내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김장한 목사 규정이지. 아 그래요? 목사가 만든 규정이지. 뭐야? 근데 재밌는 거는 불륜을 저지른 거는 용납을 합니다. 뭐 그런 이혼은 안 돼. 규정이 있어. 이혼은 안 되는 아, 거예요. 불륜을 저질러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CCM 가수를 할 수 있는 에미 그란트라고 있어요. 이분 이혼해가지고 그분 노래를 틀 수가 없어. 노래도 못 들어요? 네, 노래도 못 틀어. 그 사람이 이혼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혼했다고? 이혼했다는 이유로? 그렇지. 불륜은 뭐야? 빼고? 불륜은 괜찮아. 불륜했던 어떤 간부가 있었는데 네. 김장한 목사님이 직원 예배 때 안수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죄를 사해 주셨어. 아,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맞아. 근데 하여튼 뭐 김 목사님이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샌디 패티라는 가수의 앨범을 틀 수가 없었는데 그 비슷한 캐릭터의 여 가수가 있는데 에미 그란트라고 그분은 또 이혼 안 한 분으로 알고 틀게 했어요. 근데 한 십수년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인 줄 몰랐던 거야. 그동안 틀었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 또 그 금지곡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마약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도박을 노래한 것도 아닌데 네. 하여튼 이혼했다는 이유로 다 없앴고 그런데 말이죠. 가정을 뭐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차원의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 선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생겼어. 어떻게 하느냐?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 없잖아. 이혼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는 또 큰일 나죠. 복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내에서 사실상 고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했느냐? 나가게. 라디오 PD인데 프로그램 제작 시간을 보통 통상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제작하지 않습니까? 네. PD들이 이분은 일주일에 17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일주일에 17분 17분은 어떻게 하면 나오는? 사실 일을 안 준 거네요. 일을 안 준 거지. 네. 주간 프로그램 뭐 하나 10분짜리, 5분짜리 뭐 이렇게 시킨 것 같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는 건데 당신 인터넷도 없었다고. 아하.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는데 신문을 보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결국 그만뒀어요.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극도의 어떤 그런 경계와 또 배척 이걸 하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 케바케. 네. 해박해. 아. 조용기 목사 아들 조이준 씨 일부 그렇죠. 회장했던 예. 그 이혼했죠. 양반이 3번인가 결혼했는데 네. 두 번째 결혼할 때 주례를 보셨네? 뭐야 이혼한 사람인데 응? 그렇잖아요. 이 전재용 불륜에다가 3번째 결혼이야. 네. 이 사람은 또 출연시킵니다. 친구 전두환의 아들이란 거. 그 이유 말고 뭘 더 설명할 수 있겠어.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이걸 그 안에서 좀 누가 노조가 있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장한 목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없다. 이 원칙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퇴사하고 20년이 지난 김용민이가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눈에 흙을 집어 눕혀놓고 눈에 흙을 넣는 셈인데요 지금. 아 이게 어르신한테 뭐 흙을 넣을 수는 없고 네. 차라리 흙을 넣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미세먼지를 좀 던져. 네. 이건 뭐 극동방송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 참 퇴사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제가 그분과의 어떤 그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네요. 정말. 그분이 네. 김용민 이사장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어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참다 처음에는 무시했다고 개무시했다고 뭘 이랬는데 그런 말을 실제 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는 신학교 문고리도 못 잡은 놈이 뭐 이런 말도 하셨고 예. 근데 신학교 문고리는 잡았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신학대학 4년 다녔고 신학대학원 또 2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졸업장도 있어요. 신학 석사.
문고리도 못 잡았다. 그거는 좀 너무 과장된 말씀이고 아무리 그 믿더라도 정도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문고리를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잡고 지금 문을 연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정상적인 신학 교육은 다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좀 씁쓸한 건 뭐냐면은 아니 신학교를 나온다는들 뭐가 특별한데, 뭐가 훌륭한데, 뭐가 그게 자랑거리인데. 목사님은 그게 긍지신가 봐요. 근데 그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학교, 김정한 목사님이 나오신 학교가 밥 존스 신학교라고 2000년에 조선일보가 보도하기를 밥 존스 신학교는 시대착오적인 학교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말다한 거 아닙니까?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라서. 예, 참. 뭐 그 학교에 문고리 잡으신 건 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예. 자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우리 또 윤석열 전 총장께서 사의를 표한 이후에 조선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등장하는 언젠가는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등장을 했고 등장하는 방식도 굉장히 이상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띄우기에 지금 조선중앙이 가장 선두에 서고 있고 여기에 뭐 동아일보라든가 일부 이제 보수 경제지들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이 기사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 LH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이래요. 이 LH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게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인 제목 달기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윤석열 이름이 공적 정보 도둑질 LH 투기 대대적 수사예요. 대대적 수사를 해야 자기가 이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수사지휘권이 없으니까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기사가 매우 이상한 게 이게 1면하고 이제 3면에 이렇게 걸쳐서 이제 굉장히 기사가 커요. 근데 LH 관련 파문을 다뤘는데 기사의 서두나 1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그리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코멘트와 LH 파문을 엮은 거죠. 이건 뭘까? 전 기사를 이렇게 쓰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상한 거는 조선일보 하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앙일보도 똑같이 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조선일보가 하루 먼저 통화를 했다는 거고 중앙일보가 하루 늦게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중앙일보는 1면은 아니고요. 2면에 실었어요.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것과 거의 비슷한 멘트,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윤석열이 등장을 하는데 뭘까?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LH 파문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게 재보선은 물론이고 향후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대선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앞으로 설치될 중수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의 어떤 이런 반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좀 자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LH 파문과 검찰 내의 어떤 그런 반발 여론 여기에 윤석열 띄우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좀 겨냥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인데 윤석열을 앞으로 죽이는 대표적인 매체가 조선중앙일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정부적 감각이 있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등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재보선 이후에 등장을 해야 돼요. 재보선 이후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LH 파문에 대한 조선중앙일보의 어떤 과도한 어떤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굉장히 시기적으로 앞서서 등판시키는 게 앞으로 윤석열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전망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선 후보급으로 일단 언론들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그리고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앞으로 대선 전망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를 나는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전망하는 기사 내보내는 거는 저는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문제는 그거와 함께 가야 되는 게 검찰총장 바로 그만두고 사실상의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언론들의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ABC 원칙에 따른 그런 비판 전무합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씨에 관한 부인 장모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 이런 의혹들에 과연 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정치인 윤석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후자는 대한민국 언론 보도에서 몇몇 정말 지극히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오늘 제가 가장 황당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요 무려 윤석열과 관련된 사설을 2개나 씁니다. 아, 그래요? 오늘 2개나 썼어요. 하나가 제목이 윤 사라지니 도둑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3가지 사설 가운데 1가지 사설입니다. 도둑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 찾아왔다? 네. 이거는 사라지니? 네, 윤 사라지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마음이 편해졌다 뭐 그런 이거는 의미겠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그거를 큰 따옴표를 쳐서 제목으로 썼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인터뷰한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일면. 그거와 연관된 건데 역시 이것도 따옴표를 사용을 했어요. 공적 정보로 도둑질, 망국범죄, 검찰이 LH 수사하라. 여기에도 윤석열이 들어갑니다. 조선일보는 상당히 전사적으로 지금 윤석열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6면에는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도 씁니다. 윤3호 2만 명, 좋은 그룹도 형성. 윤석열은 일단 정중동. 윤3호가 2만 명이고 이 윤3호가 그동안 꾸준히 윤석열을 지지해왔고 최근 세를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기사 하나 녹이는 게 김한길 전 의원과 최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도 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은 윤3호를 비롯한 수만 명의 어떤 그런 지지 세력과 범여권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그 정치권에서도 마치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거든요. 아니 뭐 어떤 신문은 김한길 정대철을 만났다는 거를 두고 네. 뭐 범여권의 거물들을 만났다. 그러는데 거물이라는 표현을 쓴 곳도 근데 있습니다. 정대철, 김한길은 거물이라고 하기에는 고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좀 대중들의 뇌리에서 많이 좀 잊혀진 분들이죠. 흘러간 옛물. 예, 그 정도인데 지나치게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이외에도요. 오늘 중앙일보 이하경 칼럼 역시 뭐 윤석열을 굉장히 붕 띄우는 칼럼을 하나 썼고요. 아이고. 그리고 중앙일보가 지면에는 안 실렸는데 가장 먼저 김한길 관련 기사를 쓴 게 중앙일보입니다. 3월 7일자에 윤석열 만난 여당의 거물 정치인이 김한길이다. 과거에 김한길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주목한 그런 기사를 쓴 곳이 아니 중앙일보.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김한길을 만난 걸 보도할 수는 있는데요. 왜 그런 수식어를 지들 멋대로 갖다 붙여요? 그렇죠. 거물? 내가 보기엔 고물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는 뭘 잘 모를 때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사람만 딱 이름만 대면 알 수 없을 때 어?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요. 가수 조용필을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 싶으면은 노래 고추잠자리 가수 조용필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거물? 왜 그 사람에 대한 인상 비평을 사실 보도를 하는 뉴스에다가 넣었을까? 이제는 뭐 스스럼도 없고 뭐 아무런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내 기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냥 팩트로만 봐도 김한길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을 했잖아요. 안철수. 탈당했죠. 예, 대표가 탈당을 해서 사실상 이제 야권 인사라고 분류를 하는 게 더 맞죠. 언제적 탈당했습니까? 2016년에 탈당했어요.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탈당. 무려 5년 전이야, 5년 전. 네. 5년 전에 그러면 이현주도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거부. 그럼 그 여권 인사인가? 이현주가? 그 정대철 전 고문도 탈당을. 예, 그때 국민의당 간 거 아니에요? 국민의당으로 뭐 무슨 범여권이야, 범여권은. 사실상 아니 안철수가 지금 저쪽 보수 야권으로 통용되는데 무슨 범여권이야? 왜 누구 마음대로 지들이 범여권 야권을 가르고 거물이고 소물이고 그거를
표현하냐 이거예요. 국민의당 세력 이렇게 해야 좀 더 사실에 그렇지. 부합한 아니 거 아닌가? 5년 전에는 저 이현주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설정에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오전에 이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여러 언론들이 인용을 하긴 했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32% 정도 나왔었죠. 근데 32.4. 32.4%인데 저는 처음에 그 여론조사를 막 속보 이런 게 나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대충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전에 좀 자세히 보니까 그 여론조사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상해. 윤석열, 네.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이 유승민이었던가? 하여간 저기 홍준표. 저 안철수하고 홍준표. 오세훈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오세훈이 빠졌어요. 이거를 굳이 뺀 이유가 뭘까? 안철수 대표는 뭐 대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뺀 거 아닌가요? 오세훈은요? 오세훈도? 오세훈 후보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대권 지지자로만 했다. 아니.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동시에 뺐어요. 지난번에 조사했다고. 이거는 한마디로 서울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분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대선하고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이 동시에 있으면은 뺄 수 있어요. 근데 뭐야 이게 시점도 다르고 무려 1년 뒤의 일인데 그렇죠. 지금 설령에 이번에 그 안철수나 오세훈 중에 서울시장 당선자가 나온다고 쳐봐요. 임기가 1년이야. 내년에 서울시장 당선에 여세를 몰아서 나갈 수도 있고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지 않은 혹은 뭐 낙선한 그런 후보들은 1년 뒤에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빼냐 이거야. 뺄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 표들이 다 윤석열로 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설계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나름의 그런 뭐 이유와 기준에 따라서 하긴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호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그거야 뭐 또 이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물론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네. 올랐고 많이 맞아요. 올랐고 그거는 내가 인정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설계 단계부터 이 한마디로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되지. 설계는 있는 그대로 누가 봐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데 두 사람을 왜 뺍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사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두 사람을 빼도 되냐고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넣는다고 합니다 다들. 왜 뺐냐 이거야. 나는 그래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뭐 우연이라고는 하지만은 윤석열 사퇴 그 이튿날에 조사를 했는데 하루 만에 조사를 했어요. 의뢰한 쪽에서 요구한 시한이 있어서 하루 만에 했다고 얘기도 하던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뿐일까? 나는 윤석열 사퇴 이후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주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선행 지표를 먼저 터뜨리는 쪽이 주목도가 확 올라가고 또 지금 여론 지형상, 언론 지형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그런 아주 엄청나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면 주목도가 매우 높아질 것임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노린 것이 아닌지. 사실 뭐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 대선이 양자 구도가 될지 다자 구도가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튼 어찌 됐든 지금 굉장히 너무 일찌감치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띄우기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성공했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오세훈하고 안철수를 빼서 한 여론조사는 성공했어요. 그 의도가 있었고 기술을 넣은 것이 맞다면. 오늘 문화일보 의뢰 리얼미터는 윤석열이 28%로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네. 예. 많이 아니 올랐고 그건 분명해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분명한데 그만큼 저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는 구심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찌감치 지금 윤석열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윤석열의 어떤 그런 거품은 저는 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구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야권의 어떤 그런 지형을 야권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어떤 매듭을 짓지 못하고 뭐 고건이라든가 반기문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면은
정말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박시영 대표가 김용민 브리핑하고 대담할 때 윤석열이 거품이 안 빠지고 이대로 쭉 1년 동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야권에 다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없어요. 네. 윤석열이 무너지는 순간 보수 야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10%도 안 넣거든요. 그 다음. 이제 윤석열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조선중앙일보하고 지금 보수 경제지 쪽에서 왜 이렇게 빨리 띄우기에 나서고 서두르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금 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자신을 이렇게 띄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윤석열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판단을 못 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이른바 좀 보수 진영이 사활을 건 게 네, 사활을 걸어. 왜냐면 변수가 분명히 결정적이긴 해요. 재보선이. 게다가 또 지금 윤석열이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민다 그러면은 안철수가 치면은 윤석열도 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박지원 대표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그 거품이 유지돼야 하는데. 네. 예. 아무튼 굉장히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고 그거는 굉장히 호수도 많고 거품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지율에 너무 지금 취한 언론과 언론사 간부와 언론계 관계자들이 좀 많다.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을 멀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우리 민동기 국장님 준비한 얘기 또 있어요. 네, 가장 궁금한 거였는데. 연관된 어떤 그런 사안이긴 저는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정말 최고의 칼럼니스트죠? 사표를 네, 그쵸. 제출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고요. 사표를 제가 들은 바로는 사표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밝힌 그런 사의 이유는 쉬고 싶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쉬고 싶다라는 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요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일단 손석희 JTBC 사장이 뉴스룸에서 앵커에서 하차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JTBC 보도총괄로 오거든요. 네. 보도총괄로 왔다가 계속 권석천 보도총괄이 강조했던 게 JTBC는 합리적인 진보다. 이걸 누누이 강조를 했고 합리적인 진보? 네, 진보? 합리적인 진보를 지향하는 그런 뉴스룸을 만들겠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결국 얼마 못 가서 다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 옵니다. 그러다가 사표를 지금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력 등을 봤을 때 사의를 표명을 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중앙일보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마구니가 끼었어요. 지금 매우 심각할 정도로 매우 노골적으로 검찰의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진 어떤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아니 이거는 거의 찌라시 수준이에요. 뭐 오래전부터 찌라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그래도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도 한두 번씩 뭐 칼럼이나 기사로 중앙일보에 뭐 이런 것도 있네. 그렇죠. 이러면서 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게 그냥 뭐 완전 한쪽으로 오고 원사이드. 있어요. 그 최근에 이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엄청나게 이제 녹이 쓴 자동차 있잖아요. 네. 거기서 깨끗한 나사 하나 발견했을 때 그 느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앙일보가 원사이드로 가니까 이렇게 중앙일보를 보다가 눈에 확 띄어요. 이를테면 뭐 권석천 논설위원이 언론이 전지적 검찰 시점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이런 것도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사라든가 다른 논설위원들 사설의 칼럼을 보다가 권석천 논설위원이 쓴 칼럼을 보면 툭 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최근의 분위기가 결국에는 본인이 중앙일보에 있으면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건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게 사실 저 중앙일보 직원으로 있으면서 중앙일보의 문화와 또 논조를 알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로 권석천 칼럼을 보면은 중앙일보에 속해 있는 중앙일보의 기조와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절충한 듯한 칼럼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아, 이 인간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다 같이 느낀 부분일 텐데 그래서 사퇴한다고 했을 때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버티나. 석천이 형 참 잘 버텼다. 이 정도면은 뭐 천수를 누렸다. 중앙일보에서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권석천 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저는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중앙일보와 저는 이제 JTBC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JTBC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를 보면은 중앙일보 출신들이 얼굴을 종종 내밉니다. 예, 그런 분위기, 사실상의 어떤 그런 총선과 이번 재보선을 비롯한 대선의 어떤 그런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중앙일보는 완사이드로 이미 갔고요. JTBC도 그 여파를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아, 당연히 봤죠. 예. 아, 오너가 저기 홍석현인데 예. 그 어떻게 그거를 그리고 홍석현은 다들 아시겠지만 역수가를 대동을 하고 윤석열의 사주 관상을 봤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그렇죠. 사람이고 역시 뭐 중앙지검장 시절 때 윤석열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굉장히 두 신문은 원사이드로 간다. 노골적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자, 그렇다면 손석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할을 못하지만 그만두진 못할 것이다. 네. 왜냐? 이게 임원이에요. 여러분, 직원과 임원의 차이가 뭡니까?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임원은 오너가 그만해, 수고 많이 했어, 돌아가. 그럼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게 임원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사장 아니에요, 사장. 대표이사 사장. 사실 이거 롤이 약간 바뀌었어요. 뭐요? 뉴스라든가 보도 이런 쪽이 아니라 음, 콘텐츠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계약 이런 쪽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좀 총괄 사장. 총괄 사장 이렇게 비슷하게 간 우리 거죠. 석희 형님이 아마 10년만 젊었어도 때려치고 나가셨을 텐데 아마 이 국면에서 나가시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 손석희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있나? 본인이 뭐 정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엔 또 실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한때는 MBC 사장으로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냥 드랍했고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건데 또 여기서 참 슬픈 가슴 아픈 예측을 하자면은 홍석현이 별로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굿바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사업가가 대한민국 사업가가 뭐 이용 가치 없이 왜 계속 안고 가요? 홍석현 회장한테 뭐 의리를 기대하는 거는 좀 난망한 일이긴 하죠. 저는 대선 때까지는 손석희 사장을 안 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심 이미 이렇게 커밍아웃 했는데 커밍아웃 했는데도 왜냐하면 윤석열로 올인하는 걸로 커밍아웃 했는데 윤석열의 올인 사실상 올인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너무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안 될 가능성도 많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미리 손석희 사장을 만약에 내친다. 이러면은 JTBC라든가 중앙그룹에 글쎄요. 예, 저는 그 계산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올인 상태로 가지만 대외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편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홍석현 회장이. 이건 철저한 적인 제피셔요. 우리 석현이 형님이 또 이제 나름대로 지금 대권 구도에서 설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네. 손석희도 소환할지 모른다. 그런 찌라시가 돌더만. 그러나 뭐 별로 믿고 싶지 않는 찌라시입니다. 그리고 잠깐 정치 얘기 조금 하면은 민주당 얘기 조금 하면은요. 네. 전 제3 후보론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아, 제3 후보. 그러니까 여권도 야권도 석현이 형이 또 이렇게 뒤에서 설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 이건 그냥 가정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대본부장이 이낙연 대표예요. 이낙연 의원이에요. 네.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자, 그랬을 때 이낙연을 비롯한 이른바 민주당 내부의 친문 어떤 그런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올까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여권 1인데 올까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제3그룹이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그 분명히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누굴까?
그렇게 했을 때 음. 여러 후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이광재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아, 우리 보고요. 광재 형님. 예. 그랬을 때 또 아이고. 우리 석현이 형님께서 음. 좌와 우쪽에 또 다 발을 또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까지의 전략은 한쪽에 올인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한쪽에 올인했다 그쪽이 안 되면 참 아주 민망한 5년을 또 보내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보수에도 미는 후보를 내보내고 진보에도 미는 후보를 내보내고 야 이건 마치 김장한 목사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김장한 목사님 네. 2014년 그 지방선거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수원에서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단목이었어요. 네네. 그때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 집사 맞아요. 자기 교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때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진표 장로 둘이 같은 성가대 아 성가대였어요 또? 교회도 같은 뿐더러 음. 성가대도 같아 한 성가대에서 2명의 여야 후보가 나오게 된 거지. 야 이건 거의 뭐 지금 무대가 경기도지사여서 그렇지 지금 뭐 중앙정부 무대에서 석현이 형이 지금 김장한 목사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그래서 찌라시에 음. 계속 이재명 지사 탈당설 계속 돌고 그렇지.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설이 나오는 거는 탈당 가능성은 없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이재명 지사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적을 바꾼 적이 없어요. 네. 쭉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간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차라리 그냥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고 경기도지사 한 번 더 하고 나이도 뭐 젊은데 그런 게 낫지. 따로 나간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왜 자꾸 찌라시 등을 중심으로 나오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을 탈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본인이 마음이 없지 탈당할 마음이. 그러나 탈당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막 또 몰아치고 떠밀고 그럴 것 같은데 설령 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타도로 평정심을 잃고 그건 옛날 이재명일진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아니 지금 당내에서도 지지율이 1등인데 네. 왜 나갈 이유가 없지. 나갈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참 그런 정치공학으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정할못입니다. 정할못이에요. 안타까워요. 아 우리 또 석현이 형이 지금 중앙정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야 투트랙으로 지금 뛰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싶고 예. 저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특히 홍석현 회장은 검찰을 오래전부터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 저기 누구야? 엑스파일 사건도. 홍석조. 네. 예. 그 사람이 또 검찰에 동생도 검찰이었고. 네. 검사장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석현이 형님이 검사들을 만날 때면은 패밀리 대하듯이, 패밀리 대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들은 바 있어요. 네. 예. 패밀리가 참 많네요. 참 가족 같은 관계이신 거예요. 아무튼, 가족 같은 관계. 예.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장에 공사를 태영건설이 맡았는데 안전제일 뭐 이런 표시 대신에 이런 글귀를 적었네요.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진짜로요? 이 사진을 누군가 보내주셨어.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라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죽으면 남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야, 있네. 정말 참. 진짜 심하네. 야, 여기 이거 뭐 이 바로 이제 공구리 마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게요. 거를. 예. 아, 참 우리 대형건설 재밌습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짤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예. 부산일보가 썼네요. 근데 뭐 이걸 기사를 썼어요. 취재를 한 건 아닌 거, 취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하하 참. 아니 그렇게 해서 설령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남아있는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좀 다른 표를 좀 구상하는 게 좀. 네. 아니 그래요. 이거는 진짜 좀. 그래서 난 적어도 화장실마다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뭐 흘리는 거는 뭐 흘리지 말아야 할 흘리지 것은 말아야 할 물만이 것은 아닙니다. 물만이 아니다.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아니 그거 되게 봤어요, 많아요. 형님?
난 못 봤네. 그 CBS에도 있어. 그래서 당신이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해놓고 네. 밑에 CBS.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든지 그래요. 자주 보는 글귀는요 아주 단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 흥미, 재미 이런 것들을 섞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요. 자주 보면 식상하고 나중에 그게 아주 역겨워집니다. 예. 그냥 안전제일이나 안전제일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딱 이 정도가 딱 좋죠.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이것도 저기 그 캠페인 피워도 위협을 주면 안 돼요. 도로공사도 박근혜 때였는데 당신이 절면 뭐 황천길로 간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설마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게 낫잖아요. 피곤하시면 휴게소에서 쉬세요. 쉬라고 하는 게 아니, 낫죠. 그게 낫지 무슨 네. 황천길 운을 내 기분 나쁘게. 예?